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2021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시험 경제 이제 본격적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총평 한번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총평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마지막 공부법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총평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서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바로 한번 자, 1번 문제부터 갈게요. 1번 문제부터. 자, 일단 여러분, 문제는 일단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 자,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죠. 그래서 정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시장 기능의 보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추구. 그러니까 하나하나 매치하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기억에는 정부가 생산물 시장의 수요냐니까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이 들어갈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자, 니은에는 이윤국대화 추구. 자, 정부도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가 돼요. 그리고 생산 활동을 담당하지만 정부는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 디귿에는 그렇죠. 시장 기능의 보완에서 공공재 부족 시에 공공재 공급 맞고. 자, 4번 소득 재분배 대표적인 게 누진세죠. 맞고. 자, 마지막 경제 안정 추구.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얘기고 긴축 재정 또는 확대 재정. 그러면 경기 과열 시에는 5번처럼 적정 물가 수준 유지. 긴축 재정. 오케이. 맞죠? 자, 그래서 1번은 정답 2번. 자, 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자, 표는 경제 문제 해결 방식과 생산수단 소유 주체에 따라 갑국과 을국을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가 정부면 우리가 이런 걸 자,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하고 결국 개인에게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를 인정하면 그럼 이걸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문제 해결 방식이 계획과 명령이면 계획경제체제고 시장가격기구면 시장경제체제입니다. 그러면 갑국은 계획경제이면서 사회주의 경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을국은 자, 시장경제이면서 자본주의 경제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는 계획경제, 시장경제로 구분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자, 갑국에서는 기본적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에 힌트가 있잖아. 경제 문제 해결 방식. 그러면 계획경제건 시장경제건 모두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가 틀린 거고 2번. 자, 을국은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정부가 틀렸어요. 자, 3번. 보이지 않는 손에 기능을 강조하는 건 을국이겠죠. 시장 경제. 자, 3번 정답. 자, 4번.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 건 을국. 근데 거기는 을국과 달리 갑국이니까 갑국과 달리 을국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5번. 자, 모두 자원의 비효율성은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단정이 틀린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원의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시장 실패고 계획 경제에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정부 실패가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갈게요. 여러분 3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3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요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되고 확인만 하죠. 1번. 금융기관은 매번 다른 것을 이용하는 중요하다? 좋아요가 아니죠. 금융기관은 하나를 결정하고 자주 이용하는 게 좋아요. 하나의 금융기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거래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겁니다. 2번. 자, 채무 연체하면 안 돼요. 자, 3번에 신용카드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으니 마음껏 써도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4번. 최대한 늦게 갚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정해진 날짜까지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5번이죠. 금융거래 책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자신의 재무 상태를 잘 살펴서 거래하자. 정답. 그래서 3번도 그냥 5번 쉽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자, 일단 먼저 하나하나 잡을게. 자, 기억에 대해 옳은 답변을 고르는 건데 수행평가 활동지고 일단 문제에서 커피 시장을 얘기했죠. 그럼 볼까요? 자, 커피의 원재료인 원두 가격 상승. 자,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일단 공급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대체재 가격 하락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죠. 이건 여러분 뭐 따로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보완재 가격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자 수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기억, 위에 요인들이 발생할 때 커피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니?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볼까요? 자, 가만 발생할 경우, 자, 어렵지 않죠? 가만 발생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 근데 거기 수요 증가 틀린 거고. 자, 니은에, 자, 나만 발생하면,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여러분, 나만 발생하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 좌측 이동,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판매 수익 감소. 근데 니은에 판매 수익 감소. 맞죠? 그 티그. 가와다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 수요, 공급. 자, 시장 균형이 존재하는데 가와 그 다음에 다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럼 가는 공급 감소고 다는 수요 증가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이 안에 위치한다. 그럼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고 거래량 변화는 불분명. 근데 가격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단정이 틀린 거죠.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 이거 틀렸네요. 자, 리얼. 이번에는 다와라가 동시에 발생하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새로운 균형은 이 안에 위치합니다. 돼요? 그러면 가격은 불분명하지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 그래서 거기에 커피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정답.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주 평이했던 문제. 그럼 일단 자, 4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는 항상 그 문제를 잘 읽어봐요.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표는 동그라미 사이에 두 점포 A, B가 있어요. A, B가 있고 판매하는 햄버거 세트에 일단 여기 주문 비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소요 시간이 나와 있죠. 자, 값은 주문 비용과 배달, 소요 시간 이 두 가지만 고려하여 A 점포에서 판매하는 햄버거와 B 점포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중에 B의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대요. 자, 첫 번째 단서. 자, 우리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요 두 가지 비용만 고려하여 B의 햄버거 세트를 주문한 겁니다. 그러면 A의 주문 비용은 13,000 더하기 60분의 가치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배달 소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림 자체도 비용일 수 있고 B에 주문했다면 15,000 더하기 50분의 시간 비용 배달 시간 50분의 가치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햄버거 세트 가격이 같아요. 그런데 주문 비용의 차이는 얼마냐면 2,000원인 거죠. 그러면 B가 2,000원 더 비싼데 배달 소요 시간은 10분 더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A가 아니라 B의 선택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단 각 점포의 햄버거 세트는 동질적.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질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A의 햄버거를 먹건 B에서 배달을 시켜서 B의 햄버거를 먹건 A의 햄버거를 먹었을 때 편익과 동질적이기 때문에 B 햄버거를 먹었을 때의 편익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시키건 B에서 시키건 편익이 같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는 편익이 똑같고 세트 가격 똑같은데 배달 비용이 2,000원 차이인데 결국 A가 아니라 B를 했더니 좋은 점은 뭐다? 시간이 10분 단축되잖아. 시간을 10분 단축하는데 기꺼이 2,000원을 지불했다는 얘기는 배달 소요 시간 10분, 배달 소요 시간을 10분
단축하는 것의 가치가 10분의 그러니까 배달 소요 시간 10분에 대하여 지불할 용이 있는 금액, 그쵸? 그 금액이 얼마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2,000원보다는 크다는 거죠.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자, 기억에 배달 소요 시간을 60분에서 50분으로 줄이기 위해 갑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실제로 10분을 줄이면서 2,000원을 지불했던 얘기는 10분을 줄이기 위해 갑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2,000원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니은. 그러면 갑의 순편익은 A보다 B에 주문할 때가 더 크다. 방금 말했지만 A와 B의 편익이 같은데 동질적이라 했으니까. 근데 B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B의 비용이 더 작은 거죠. 따라서 순편익은 B가 A보다 큽니다. 그래서 A보다 B에 주문할 때 순편익이 더 크다. 맞고. 자, 디귿. 자, 이번에 A가 햄버거 세트 가격을 7,000원으로 7,000원으로 인하했대요.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7,000원으로 인하하면 요 금액이 10,000원이 되고 요 금액이 15,000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럼 5,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배달 소요 시간 10분 단축의 가치가 5,000원보다 크다면 여전히 B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작다면 A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A에 주문했을 거에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10분 지금 우리가 봤지만 10분 단축으로 인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2,000원보다 크다는 걸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5,000원과 비교해서 크냐 작냐에 따라 선택이 A냐 B냐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됐고.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7,000원 인하했다고 무조건 A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 자, 리얼. 그러면 A, B 모두 햄버거 세트 가격을 7,000원으로 인하하면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럼 여전히 B를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선택은 바뀌지 않았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런 유형을 많이 다루지 않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접근할 때 한 번의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좋고 각 점포의 햄버거 세트는 동질적이라는 단서가 A에 시키건 B에 시키건 햄버거로 인해 느끼는 편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5번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랑 수능 개념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증가. 자, 각국의 보험회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 보험을 판매. 그런데 피해 위험이 낮은 농가들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피해 위험이 높은 농가들만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저 농가가 피해 위험이 낮은지 피해 위험이 높은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보험 가입을 하기를 꺼려하는 피해 위험이 높은 농가들만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 이거 수능 개념 뭐라고 설명해서 자동차 보험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항상 한 달에 한 번 운전하거나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있고 거의 라이더 수준의 운전자들이 있는데 결국 보험 가입은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료가 높아지다 보면 라이더들만 거의 엄청나게 레이싱이죠. 레이싱을 하는 라이더들만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가장 꺼리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억을 뭐라고 해서 역선택이죠. 그래서 기억은 정보 비대칭 중에 역선택이 되고 자, 또한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보험 가입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성립 이전의 역선택, 계약 성립 이후에 이건 뭐죠? 가입 전에 비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더라.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기억은 역선택이고 니은은 도덕적 해이. 자, 그러면 기억은 역선택 맞죠? 자, 니은은 그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맞고. 자, 디귿 보면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보험의 비배제성,
여러분 보험의 비배제성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시장 실패 중에 각각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성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거 관련 없고요. 자, 1. 정부가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면 기업과 니은이 사라진다? 여러분 보험료를 지급하면요.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니은과 같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라진다는 단정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정답은 1번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도덕적 정보 비대칭성과 관련된 주제가 올해 이번 바뀐 교육 과정에서 좀 새롭게 부각되는 주제니까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번까지 정리가 됐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죠. 자, 문제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죠. 자,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 X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외부 불경제고 그 다음에 S1, S2는 각각 비용, 공급 곡선 두 개네. 그럼 하나밖에 없죠. 생산 측면.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외부 불경제 자, 생산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부 불경제 생산이 되려면 왼쪽에 있는 공급 곡선은 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공급 곡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공급 곡선은 사적 비용을 반영한 사적 공급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최적 균형점이 되는 거고 이 균형점은 실제 시장 균형점이 돼서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거래량보다 많다. 자, 무슨 생산? 과다 생산. 돼요? 자, 그럼 끝났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1번. 자, 소비 측면 틀렸죠? 생산 측면이죠. 2번에 S1은 사적이 아니라 사회적. 3번. 자, 시장 가격은 얼마입니까? 시장 가격은 요기. 요 균형점에서 P2. 자, 그리고 자, 이제 4번. 그럼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최적 균형점 아래로 내려오면 Q1. 정답이죠? 자, 5번. 정부가 생산자에게 X제 한 개당 P1, P2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걸 보조금 지급하면 공급이 증가해서 과다 생산이 늘어나요. 이 경우에는 P1, P2 요것도 안 되네. 그래서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되죠. 자, 보조금을 지급하면 틀렸고 세금 부과해야 되고 만약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불경제 자체를 없애려면 그때 세금 부과 액수는 요 크기가 돼야 돼요. 요 크기. 돼요? P1, P2보다는 큰 겁니다. 오케이. 그래야 외부 효과 사라지고 최적 상태에 도달한다.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4번. 이것도 단순한 문제죠? 자, 8번 문제 갑니다. 우리가 소특도 그렇고 기출에서 이런 유형을 많이 봤는데 이 문제는 기출 유형보다는 좀 평이했어요. 일단 먼저 표는 X제를 최대 한 개씩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가불병정무의 최대 지불용이 금액 각각에서 시장 공급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X제는 시장 균형각에서 거래되고 소비자는 갑에서 무만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균형을 찾아야 되겠죠. 균형. 그럼 임의적으로 딱 중간값 해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균형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3,000원이면 갑 구입하고 을도 구입하고 병도 구입하죠. 하지만 정은 구입 안 해요. 그렇죠? 왜? 지불용이보다 가격 3,000원이 높으니까 무도 구입 안 합니다. 그러면 3,000원에서 자, 수요량은 몇 개가 되냐면 일단 3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3,000원에서 공급량은 5개? 아니죠. 3,000원에서 나와 있네. 공급량 몇 개입니까?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량 3개인데 공급량도 몇 개다? 공급량도 3개죠. 그러면 시장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 평이하죠. 그래서 균형 가격 3,000원이고 그때 균형 거래량은 3개가 되는 거예요. 끝.
자, 따라서 거래량은 3개이다. 정답. 그 다음에 2번. 갑을은 XJ를 구입하지 않는다. 아니죠. 구입하지 않는 경우는 정과 무예요. 3번.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보다 크다? 여러분 이제 표를 자세히 봐요. 표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가격을 3,000원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갑은 3,000원에 사는데 최대 지불용이 5,000원이니까 일단 소비자 잉여는 갑의 잉여 2,000원, 을은 4,000 빼기 3,000이니까 을의 잉여 1,000원, 그리고 병은 잉여가 0.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3,000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는 좀 주의할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1,000원일 땐 1개 팔고 2,000원일 땐 2개 팔고 3,000원일 땐 3개 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출 푼 친구들 알 텐데 소톡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3,000원의 가격에서는 1,000원일 때 잉여 2,000 그리고 누적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2,000원일 때는 1개 더 추가해서 1,000 그래서 생산자 잉여도 3,000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거기 자 3번에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보다 크다가 아니라 3,000, 3,000으로 같다. 자 4번 정과 무는 소비자 잉여를 얻지만 여러분 여기서 소비자 잉여를 얻는 사람은 갑과 을이에요. 병은 구입을 하되 0이고 정과 무는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5번 자 갑과 무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모두 2,000원씩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가 7,000원, 여기가 6,000원, 5,000원, 그 다음에 4,000원, 그 다음에 3,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 자 가격이 만약에 여러분 이건 결국 뭐냐면요.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수요 증가라고 봐도 된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텐데 만약 4,000원이라고 잡으면 4,000원이라고 잡으면 수요량 4개, 공급량 4개 끝.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이 그러니까 다시 5번 선택지처럼 갑을병정 무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 모두 2,000원씩 상승한다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4,000원, 거래량은 4개. 따라서 거래량은 2개 증가한다가 아니라 1개 증가한다로 바꿔줘야 돼요. 1개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럼 8번 정답 1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9번 문제 갈게요. GDP의 정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동 경로 작성하기. 자, 그러면 요 이동 경로 작성을 잘 읽어보면 돼요. 정의는 어차피 아니까. 자, 표의 순서대로 아래 규칙에 따라 이동 경로. 그리고 일단 출발은 어디서 한다? A에서. 그런데 제시된 자동차나 쌀의 가치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면 실선. 포함되지 않으면 점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이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냐 안 되냐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외국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으니까 포함되고 국내 자국민이 국내에서 생산했으니까 포함되고 그런데 외국에서 생산했으니까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수입한 재화는 포함 안 되죠. 우리나라 생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포함되면 1번은 이렇게 이동하죠. 실선. 그 다음에 B에서 또 실선. C로 갔고 포함이 안 되니까 점선. 되죠? 3번. 4번 이동은 또 포함이 안 되니까 4번.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A, B, C, D, A. A, B, C, D, A. 그리고 9번 정답은 1번.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단순하게 푸시면 돼요. 9번 정답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죠. 자, 그림은 각국의 XJ 시장 상황. 각국 정부는 XJ 가격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에게 XJ 한 개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 지급. 그러니까 문제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공급이 증가했다. 일단 이거 어렵지 않고. 자, 그러면 공급 증가했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고 균형이 2에서 2-로 하락했는데 일단 체크할 거.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조금 지급 액수는 얼마다? 20원이에요. 그래서 개당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여기까지 되죠? 아, 20원이 아니죠. 어우, 큰일 날 뻔. 달러죠, 달러. 다시 2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자, 그러면 보조금 지급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 균형 가격은 60달러 40개. 보조금 지급 이후에는 여기가 50일 테니까 50달러 50개로 바뀐 거죠.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 봐요. 1번 보기 기억. 개당 보조금은 20달러 맞죠? 그 다음 니은에 그럼 보조금의 총액은 얼마야? 그러면 보조금 지급 이후에 거래량이 50개가 됐고 보조금은 20달러니까 1000달러네요. 그쵸? 800달러 틀렸고 자 그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과 같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균형에서 요 위의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 아래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였는데 공급 증가 이후에 새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면적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에요. 노란색으로 칠한 면적이. 그러면 요 아래 면적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과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같은 거예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과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같다. 그럼 디귿 맞고 자 리을 보면 그러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잉여 증가분과 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은 그러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과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의 합은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보조금 총액. 그럼 보조금 총액이 어떻게 되죠? 우리 했잖아 지금 보조금 총액은 거래량 곱하기 20달러. 그러면 보조금 총액 얼마 되냐면 이 20달러가 40에서 60 사이. 이 20달러가 보조금이고 거래량은 50개죠? 그러면 요 면적이죠. 요게 보조금 총액. 돼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보다 보조금 총액이 요 삼각형, 요 삼각형만큼 큰 겁니다. 돼요? 자, 따라서 보조금 총액보다 크다가 아니라 보조금 총액보다 작다로 바꿔줘야 돼요. 작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벌써 10번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8번 문항이나 10번 문항, 그 다음에 7번 문항, 뭐 9번은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니까 다 우리가 수특수한 기출에서 많이 본 거라는 거. 그래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0번까지 정리가 됐고 자, 11번 문제도 평이했어요. 자, 11번 문제도 평이했다. 자, 그림은 각국 국민경제 변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옳은 요인을 골라봐.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총수요 증가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은 보자마자 총수요 항목이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그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증가하는 게 요인이 되죠. 그쵸? 자, 따라서 자, 기업 보면 생산 기술 발전, 여러분 낚이면 안 됩니다. 생산 기술 발전은 총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 총공급 증가 요인. 지금 정부 지출 증가 여기 있잖아요. 정부 지출 증가, 총수요 증가,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 디귿. 자,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여러분,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자, 시중에 통화량을 흡수하면서 결국 이거는 긴축 정책으로 총수요 감소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야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총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틀렸다? 매각이 아니라 총수요 증가하려면 매입. 그 다음에 리을. 자,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 확대. 이게 보통 우리가 여신 수신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신 정책이고
대출 확대가 이루어지면 시중에 통화량 증가 효과가 생기면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면 금융기관들이 시중에 대한 대출도 늘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11번 문제는 니은, 리을, 정답 4번 확인만 하시면 돼요. 단순한 문제. 근데 3점을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냐면 3점짜리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이건 뭐죠?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11번 정리가 됐고,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출에 요 유형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된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일단 자, 표는 X제만 생산하는 갑국과 Y제만 생산하는 을국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택할 거 갑국은 X제만 생산하고 을국은 일단 Y제만 생산한다. 자, 2018년과 2019년의 경제활동이고요.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자, 중요한 거, 양국 간에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양국 간에만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국의 X제 수출량, 수출액은 을국의 X제 수입액, 수입량이 되는 거고, 을국의 수출량, Y제 수출량, 수출액은 갑국의 수입양, 수입액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게 문제풀이 포인트고, 키고. 자, 각제와의 국내외 가격은 수출 가격을 갖고 달러로 이루어지는 거죠. 생산된 재화는 그에 모두 최종재로만 소비된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체크할 게 이거예요. 뭐냐면 갑국은 X제만 생산한다고 그랬고 을국은 Y제만. 자, 또 하나 이렇게 쓰자고요. 다시 갑국은 X제만, 을국은 Y제만. 그 다음에 갑국은 X제만, 을국은 Y제만. 되죠? 그런데 소비량을 보니까 갑국은 30톤, 을국은 50톤. 근데 X제는 누구만 생산했어요? 갑국만 생산했잖아요. 그러면 갑국의 2018년에 X제의 총 생산량은 80톤인 거예요. 그러면 80톤을 생산해서 30톤은 스스로 소비하고 50톤은 X제를 생산하지 않는 을국에 수출한 겁니다. 그러면 요 50톤, 을국의 소비량 50톤은 갑국의 수출량, 을국의 수입량. 돼요? 마찬가지로 Y제는 을국만 생산하는데 갑국도 20톤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요 20톤은 을국이 생산했겠죠. 그래서 2018년 을국의 Y제 생산량은 50톤이 되는 거. 그러면 을국은 50톤을 생산하여 30톤은 Y제, 30톤은 스스로가 생산한 거고 나머지 20톤을 수출한 거죠. 되죠? 그래서 자, 갑국의 2018년의 수출액이 50만 달러인데 그러면 수출량은 여기 있잖아. 요 을국의 X제 소비량은 갑국의 수출량이니까 수출량은 50톤인 거죠. 그리고 여기 갑국의 2018년 Y제 소비량은 을국의 수출량인 거죠. 그래서 수출량은 20톤이 되는 거예요. 50톤, 20톤. 자, 이렇게 한번 2019년에도 적용을 해보면 자, X제 소비량 두 국가 합한 40, 50 합한 90이 갑국의 X제 생산량이 되는 거고 Y제는 33쯤 합친 60이 을국의 Y제 생산량이 돼요. 단 갑국은 X제를 90 중에 40은 소비하고 50톤을 수출한 거. 그러면 갑국의 수출량은 X제 50톤. 그리고 을국은 Y제 60톤을 생산해서 30톤은 스스로 소비하고 30톤은 갑국에 수출한 거죠. 왜냐하면 갑국은 X제만 생산하니까 Y제를 소비한다는 건 수입해온 거. 그러면 이때 수출량은 30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풀냐면 기출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액이 50만 달러라고. 수출액이 50만 달러. 그런데 수출량은 50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각각 연도의 XJ, YJ 가격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때 XJ 가격 50만 달러를 50톤으로 나눠주면 톤당 10,0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XJ 가격은 10,000달러예요. 국내 가격은 수출 가격 같다 그랬으니까. 국내 가격은 수출 가격 같다. 그 다음에 을곡의 YJ는 200만 달러 여러분 이거 200만 달러 이걸 20톤으로 나눠준 거니까 YJ 가격은 자 10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18년 각국의 XJ 가격은 10,000달러, 을곡의 YJ 가격은 10만 달러. 똑같이 하면 60만 달러를 50톤으로 나눠주면 2019년 각국의 XJ 가격은 12,000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30톤분에 300만 달러니까 그럼 여기도 YJ 가격은 자 10만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까지 한 겁니까? XJ, YJ 각각의 가격까지 정리가 된 거.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우리 1번부터 봐요. 1번 갑국의 2018년 수출량은 갑국의 2018년의 수출량은 XJ 50톤이죠. 30톤 틀렸네. 2번 그럼 을국의 전년 대비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 경제 성장률은 생산량 수준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생산량 수준의 변화. 그럼 을국은 YJ를 2018년에 50톤 생산했다가 2019년에 60톤 생산했죠. 그럼 50분의 60 빼기 50 곱하기 100 하니까 20%예요. 20%. 자, 따라서 2019년 을국의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은 20%.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3번. 전년 대비 2019년 을국의 XJ 가격 상승률. XJ 가격은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상승했죠? 20%. 10% 틀렸고. 4번. 그럼 2018년 명목 GDP는 을국의 200만 달러다? 여러분, 을국의 2018년의 명목 GDP는 그해 을국 어디 있어요? 그해 생산량 60, 그렇죠? 그해 생산량 60 곱하기 10만. 그해 생산량 60 곱하기 10만. 따라서 200만 달러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해 생산량이 을국은 YJ가 60개, 60톤 곱하기 그 다음에 가격은 10만 달러. 따라서 200만 달러 틀렸어요. 자, 5번. 그럼 양국 모두 2019년의 상품 수지는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여러분, 상품 수지는 우리 뭐에서 뭐를 빼서 구해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갑국의 경우를 보면 갑국은 수출액이 50만 달러. 그럼 2018년에 수출액 50만 달러. 을국의 수출액은 갑국의 수입액이니까 그러면 수입액은 200만 달러. 그럼 2018년 상품 수지는 갑국이 마이너스 150만 달러예요. 적자죠? 그런데 그럼 2019년에는 자, 수출액 60만 달러. 60. 수입액 300. 그러면 240억 달러 적자. 그럼 갑국은 개선된 게 아니라 악화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개선된 게 아니라 악화. 따라서 양국 모두 상품 수지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게 아니고 갑국은 150억 적자에서 240억 적자로 악화됐고 그럼 을국은 반대니까 150억 흑자에서 240억 흑자로 을국이 개선된 거죠. 그래서 갑을 모두 개선이 틀린 거. 돼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13번 교역 관련 문제 한번 봅시다. 차근차근 갈게요. 일단 그림이 좀 커서 뒤로 보고, 일단 그림은 X, Y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 자, 교역전의 양국은 A점에서 생산하여 소비하였다. 자, 교역전의 양국은 일단 A점에서 갑국, 을국 모두 생산 소비.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만 특화 생산한 후에 일정한 비율로 교역.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생산된 재화는 모두 전량 소비된다. 자, 일단 요 단서가 있죠. 그럼 먼저 일단 우리가 교역 전에 갑국, 을국 모두 A점을 생산 소비. 그런데 일단 먼저 기회비용을 구해. 생산 가능국 서로 다르니까 기회비용 구해보면 갑국은 20분의 21, 1. 그래서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Y제 하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도 X제 한 개. 그런데 을국은 30분의 15, 2분의 1, 역수로 가면 2. 그럼 여러분 X제 기회비용은 2분의 1이 작으니까 을국은 X제 비교우위가 있는 거고, Y제 기회비용은 1이 더 작으니까 갑국은 Y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황. 그런데 갑국은 하나하나 봐요. 자, 문제는 교역 전에 갑국도 A점, 을국도 A점. 자, 그럼 교역 전에 갑국은요. 교역 전에 A점이니까 X제 10개, Y제 10개를 소비하고 있었고, 교역 전에 을국도 X제 10개, Y제 10개를 소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만 특화하니까 이제 갑국은 뭐만 생산한다? Y제만 생산할 거고, 그때 Y제 최대 생산량은 몇 개? 20개. 그 다음에 을국은 X제만 생산할 거고, 그럼 을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은 30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거 여기까지. 그럼 1번. 자, 교역 전의 갑국은 X제 5개, Y제 16개를 소비할 수 있다. 자, 봐요. 교역 전의 갑국은 X제 1개 기회비용 Y제 1개, Y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1개.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갑국은 X제 5개? 자, 그럼 갑국이 X제 5개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려면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Y제를 5개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X제 5개를 생산해 소비하려면 Y제를 5개 줄여야지만 X제 5개 생산이 가능해서 5개가 몇 개? 5개가 줄어서 X제 5개, Y제 15개가 소비 가능한 거죠. 결국 요 점은 X제 5개를 생산 소비하기 위해선 Y제가 15개여야 되는데 Y제가 16개는 여기 있는 점. 그러면 5개, 16개 여기. 그럼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불가능한 점이죠. 생산이 불가능한 거니까. 자, 따라서 2번 교역 전의 갑국은 정확히 얘기하면 X제 5개와 Y제 15개라고 해야 돼요. 1번 틀렸고, 그럼 2번. 자, 2번 선택지에서 자, X제로 표시한 Y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 이런 Y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X제로 표시되죠. 그래서 갑국은 Y제 1개, 을국은 다시 Y제로 표시한 X제로 표시한 Y제니까 갑국은 X제 1개, Y제 기회비용이, 을국은 X제 2개. 자, 따라서 갑국이 을국의 2배가 아니죠. 1은 2의 2분의 1배죠. 2번 틀렸네요. 자, 3번 그러면 갑국은 Y제를 수출하고 X제를 수입하겠죠. 갑국은 Y 특화, 을국은 X제 특화. 바뀌었네. 그래서 4번. 자, 그러면 교역 후에 갑국의 소비점이 B래요. 그럼 이제 갑국이
Y제만 20개 생산했는데 교역 후의 소비점이 B. 그럼 이거 어떤 거죠? 각국이 아까 Y제만 20개 생산했는데 B점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Y제 20개 중에 10개를 줬죠. 10개를 줘. 그러면 Y제가 10개 남고 B점에서는 을국에서 X제를 15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X제가 15개. 끝. 그러면 을국의 수입량은 을국의 수입량은 X제 5개가 아니라 X제 15개죠. X제 15개. 자, 그래서 교역 후에 갑국의 소비점이 B라면 지금 이거 다 잘못됐네. 이거는 갑국의 상황. 그럼 갑국은 X제를 15개 소비한 거고 Y제 20개 중에 Y제를 10개만 소비하니까 을국에다 Y제를 10개 줬겠죠? 그럼 을국의 Y제 수입량은 10개. 거기 5개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을국은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하니까. 그래서 Y제 10개로 바꿔주고. 그럼 5번. 자, 교역 후 을국의 소비점이 B라면, 그 교역 후 을국의 소비점이 B라면, 그럼 당연히 갑국은 이렇게 됐고. 그럼 을국도 X제를 30개 생산했는데, B를 소비한다는 건 X제 30개 중에 15개 줬고, 그러면 X제가 15개 남겠죠? 그 다음에 Y제를 10개 소비하는 거.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양국 모두 교역의 이익은 뭐냐면, 10개, 10개 똑같은데, X제를 5개 더 소비하는 거고, 10개, 10개 똑같은데, X제를 5개 더 소비하는 거. 자, 따라서 소비량은 교역 전에 비해 양국 모두 X제 소비량이 5개, 5개씩 증가하더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5번. 근데 여러분 이거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해석해서 특화제와 잡고 하나하나 풀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13번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진행자. 자, $1 환율이 지속적 상승.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여행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래서 미국 여행을 준비하는 국내 동호회 회장. 그럼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미국 여행 갈 때 국내 동호회 회장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여행 부담은 증가하겠죠.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자. 부담 증가라기보다 이게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불리해진다. 분리. 두 번째,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가 입장에서는 유리해지죠.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그대로여도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서 수출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동일한 달러에 대해서 더 많은 원화를 얻게 되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원화 표시 금융상품에 투자한 미국인 기업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화 표시 금융상품에 투자했대요. 원화 표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미국인 기업가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만약에 원화로 이제 돈을 찾았어. 원화로 돈을 찾았는데 나중에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불리해진다. 그래서 환율 상승기에는 달러에 투자해야 돼요. 달러 예금을 하거나. 자, 매달 원화를 한전하여 100달러를 예금하는 국내 직장인. 항상 예금을 100달러를 해. 근데 1달러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그럼 더 많은 원화 금액이 필요할 테니까 동일한 달러 금액에 대해서 더 많은 원화 금액이 필요할 테니까 일단은 분리할 겁니다.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매치해봐요. 자, 1번. 우리 회원들이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늘어나겠죠. 2번. 자, 우리 회사가 수출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렇죠? 아까 설명했던 거고.
자, 3번. 자, 우리나라 유학 중인 미국인 유학생 입장에선 매달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100만 원을 보내주시는 부모님의 부담은 줄어들겠죠. 맞네요.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자,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거니까. 정답 3번이고, 자, 4번. 자, 원화 표시 금융상품에 투자한 미국인 기업가, 자, 달러로 환산한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죠. 원화로 환산한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로 환산한 수익이 커진 게 틀린 거고. 자, 5번. 마지막. 100달러를 예금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원화가 필요한 겁니다. 돼요? 이렇게 적은 금액의 원화가 틀린 거. 그래서 이것도 여태까지 환율 문제는 그냥 환율이 상승하면 효과를 물어봤죠.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물어봤는데 각각 상황을 주고, 그러니까 결국 유형은 똑같은 거죠. 정확하게 환율 상승의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14번 문제 정답은 3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보자. 15번. 자, 일단 갑은 두 포트폴리오 A, B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서 A를 선택했대요. 자, T년 초에 투자하고 T 플러스 2년 말에 투자를 종료했다. A는 100만 원을 예금 채권 주식 아까 30, 40, 30이니까 30만 원, 40만 원, 30만 원. 그 다음에 B는 100만 원을 예금에 60만 원, 채권에 40만 원. 뭐 퍼센트니까 뭐 똑같죠? 그래도 만 원으로 보고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포트폴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 A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표는 A, B의 예금 채권 주식의 연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익을 보니까 일단 우리 지금 A는 셋 다 투자했잖아요. B는 뭐였지? 예금과 채권만. 근데 문제에선 앞에서 이미 A를 선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A에 투자한 겁니다. 그럼 A는 30만 원, A는 예금이 30만 원, 채권이 40만 원, 주식이 30만 원. 그러면 T년 초에 투자하면 T년이 끝날 때 30만 원의 1%예요. 30만 원 1%. 그러면 30만 곱하기 0.01. 그거 얼마나? 3,000원. 그 다음에 40만 곱하기 참고로 여러분 총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러면 30만 곱하기 0.01, 3,000원. 그 다음에 40만 곱하기 0.03, 12,000원. 30만 원 곱하기 10%, 그럼 3만 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45,000원이죠. 그러면 결국 수익 금액이 45,000원. 우리 보통 연수익률은요, 자본분의 수익이죠. 그렇죠? 근데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 45,000원을 벌었으니까 결국 A를 선택했을 때, A의 포트폴리오 선택했을 때 T년의 총 연수익률은 4.5%예요. 돼요? 그런데 여기 투자하면 30만, T 플러스 1년에 1%, 4%, 마이너스 3%. 그러면 3,000원, 16,000원, 그 다음에 9,000원 날라가죠. 0.03이니까. 그럼 19,000 빼기 19,000 빼기 다시 계산해 볼까요? 30만 곱하기 1%, 3,000. 그 다음에 4, 4, 16.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00. 아, 그러면 만 원이네. 그럼 100만 원에 만 원이니까 이때 수익률은 총수익, 연간 총수익 1%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때 1%, 이때 3%. 그럼 3,000원, 12,000원, 20%, 6만 원. 그렇죠? 그럼 이때 75,000원에서 7.5%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연수익률의 총합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지금 각각 30만, 40만, 3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이 있고, 자, 그럼 1번 T 플러스 1년까지의 수익률, 여러분 보세요. T 플러스 1년까지의 수익률은 주식이 채권보다 높다?
그리고 채권은요. 3, 4, 12, 12,000. 3, 4, 16, 16,000. 그러면 40만 원 분의 28,000. 그러면 7%예요. 그런데 주식은 3만 원, 그 다음에 9,000원 마이너스. 그러면 주식은 30만 원 투자해서 21,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37에 21. 똑같은 7%네. 그래서 거기 7%, 7%로 같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T 플러스 1년까지의 수익률은 주식이 채권보다 높다가 아니라 7%, 7%로 수익률은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갑의 연 실질 수익률은 매년 0보다 높다? 그럼 문제 실질 수익률은 수익률 빼기 물가상승률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4.5% 2, 근데 1, 3. T 플러스 1년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매년 0보다 높다도 틀린 거죠. 3번. 연도별 수익률 중에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그러면 연도별 수익률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A. 자, 그럼 A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최고치 요거, 최저치 요거. 그럼 이 차이가 얼마냐면 A에서는 6.5%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러면 B는 여러분 B는 뭐와 뭐만 투자하냐면 예금과 채권만 투자하는데 여러분 B를 계산할 때는 요 두 가지만 해서 예금이 얼마? 60. 채권이 얼마? 40. 그러면 60의 1%잖아요. 60만 원의 1%. 그럼 6천. 그 다음에 40만 원의 3%잖아요. 그러면 이건 똑같네. 그래서 계산해서 이건 여러분이 계산해봐요. 그럼 요거 차이가 최고치와 최저 차이가 1% 안 되게 나올 거예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계산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0.4%포인트 나올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해보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A를 선택하면 6.5%포인트니까 3번 정답이고 A가 아니라 결국 봤지만 A가 아니라 B를 선택해서 수익이 더 낮아요. 이거 여러분이 B만 계산해보면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A 계산법을 알려줬으니까 B는 두 개 계산이 더 쉬운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갑이 A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모두 예금하면 그냥 100만 원 1%, 만 원만 발생한다고. 끝. 근데 지금 우리는 A를 선택하면 4.5%. 그럼 1%잖아요. 4.5%, 1%, 7.5%. 따라서 더 높았을 것이다가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1번, 2번, 3번까지 특히 1번에서 A의 수익률을 계산해 본 걸 해보면 B의 수익률 계산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15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됐고. 자, 16번 갑니다. 자, 표는 갑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현황이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채권, 주식, 펀드. 그럼 1번부터 바로 가죠. 저축성 예금의 총액은 800이죠. 2번, 요금을 예금의 총액은 없어요. 3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채권, 주식 300입니다. 4번,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상품은 800이죠. 다 틀렸네. 그럼 마지막 5번. 자, 금융기관이 자금을 모집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 펀드의 정의, 펀드의 정의. 따라서 500만 원 정답.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의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16번 문제 정답 5번. 자, 17번 문제 보세요. 자, 인플레이션 유형 물어보는 거. 자, 기억 인플레이션. 경기 과열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랬더니 이번 인플레이션은 가로 경기 과열의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비용 인상이네. 끝. 왜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수반한 인플레이션이니까 나는 경기 과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바로 성장을 수반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림은 다 알잖아. 그래프적 이동은.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1번. 기업은 인플레이션이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불리하죠.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2번.
생산비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총공급 감소. 정답. 자, 3번. 가가 발생하면 자, 여러분 둘의 차이는 둘 다 인플레이션인데 실질 GDP 감소, 실질 GDP 증가. 3번은 감소. 4번. 스태그플레이션 가. 5번. 자, 여러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총수요 감소예요. 긴축 정책이 필요하죠. 자, 따라서 지급 준비율 인상, 지급 준비율 인상.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7번 문제 정답은 2번. 2번 정리하면 되고. 자, 18번 문제 갑니다. 자, 요거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봐요. 자, 갑국과 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참고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근데 15세 이상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2배. 그럼 보통 이렇게 잡아요. 을국 200, 갑국 100. 왜냐면 2배이고 일정하니까 그냥 을국은 200, 갑국은 100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국의 고용통계 작성 기준은 동일하다. 그럼 우리는 요 고용률 지표를 통해서 취업자 수를 잡자는 거예요. 취업자 수를 잡자. 그러면 자, 갑국과 을국 모두 15세 이상 인구가 동일한데 15세 이상 인구가 매년 일정한데 단 갑국은 몇 명? 100명이었고 을국은 200명이었죠. 근데 을국의 고용률이 일정하다. 그럼 을국의 고용률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취업자 수가 일정하다는 거고, 갑국의 고용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갑국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다.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갑국의 취업자 증가, 을국의 취업자 일정. 그런데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와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잖아, 매년. 그러면 갑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고 을국의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 둘 다 결국 갑국과 을국 모두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예요. 돼요? 그런데 우리 갑국부터 보면 갑국은 취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인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갑국에서는 실업자의 수가 감소해야 된다. 단 그 실업자 감소 크기가 실업자의 감소 크기가 취업자의 증가 크기보다 커야죠. 그래야 실업자와 취업자의 합인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그런데 을국은 취업자가 일정하니까 결국 그냥 실업자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야 두 합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분석이 이렇게 끝났고, 그럼 기억 T-3년부터 여기부터 갑국과 을국 모두 취업자 수가 매년 감소, 그 이후에 갑국은 취업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을국이 취업자 수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매년 감소가 틀린 겁니다. 2번. 자, T-3년부터 T-3년부터 이 이후에 갑국과 을국의 실업률은,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닌 게 실업률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갑국부터 볼게요. 자, 갑국은 취업자가 증가했어. 그렇죠? 그런데 실업자는 감소했어. 근데 분모에서는 요 값이 더 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자 감소율이 분모 감소율보다 훨씬 더 크다고. 그러면 실업률 하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갑국은 실업률이 하락했고 자, 을국 볼까요? 을국은 취업자, 실업자. 그런데 을국은 취업자 일정, 실업자 감소.
우리 여러분 수특에서 수능 개념 수특 다 했던 거죠. 문제 풀 때. 취업자 일정하고 실업자 줄어들면 실업률 하락.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T-3년 이후에 3년부터 갑국과 을국 모두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맞는 선택지. 자, 디귿. 그러면 T-3년부터 갑국과 을국 간 취업자 수의 차이는, 여러분 잘 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 이렇게 보자고. 지금 T-3년부터죠. 만약에 T-4년을 우리가 뭐 10%라고 보자고. 10%. 그러면 을국이 15세 이상 인구 200, 100이잖아요. 그러면 을국은 그냥 항상 200명 중에 취업자 10%니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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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그런데 갑국은 10%죠. 그럼 10명. 그런데 이게 11, 12, 13, 14면 11명, 12명, 13명, 뭐 14명 이런 식으로 을국의 취업자는 20, 20, 20, 20, 20으로 일정한데 갑국의 취업자는 늘어가니까 그 차이는 10, 9, 8, 7, 6 오케이? 점점 감소하였다. 맞죠? 감소하였다. 맞는 거. 이렇게 그냥 이거 직관적으로 따져보면 되는데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수치로 한번 대입해 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것도 많고 그럼 리을 T-2년부터 경제활동 인구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2년은 갑국과 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치한다고. 그런데 갑국은 15세 이상 인구가 100. 그럼 예를 들어 똑같이 이거를 또 10%라고 하면 100명 중에 10%니까 갑국은 10명. 을국은 200명 중에 10%니까 20명. 돼요? 자, 그런데 그럼 T-2년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일단 T-2년은 경제활동 인구는 20명, 10명 많죠. 그렇죠? 그런데 갑국이 을국보다 매년 많았다가 틀린 게 일단 지금 을국이 아래에 있지만 어때요? 전체 15세 이상인 거 2배니까. 2배니까. 그래서 매년 많았다가 틀리고 갑국이 을국보다 매년 일단 T-2년이 아예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매년 많았다가 틀린 겁니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 자, 19번 문제. 여러분 19번 문제 기억나나 모르겠어. 우리 최종 점검할 때 약점공 등급업 특강에서 선생님은 강조했던 건데요. 수능 완성에서도 강조했던 거, 수능 개념도 강조했던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GDP 디플레이터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야. 이건 뭐 이제 다 외우고 있지. 다 외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거와 요거를 바꿔서 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과 명목을 주고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게 아니라 GDP 디플레이터와 명목을 주고 실질을 구해라. 그러면 실질을 일로 넘기면 돼요. 그럼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터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라고. 자, 그러면 일단 자, 고지를 꼭 알아두고 자, 그러면 각국의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 추이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명목이고 둘 중에 하나는 GDP 디플레이터. 그래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A고 요 아래는 B네요. 요 아래는 B. 자, 그 다음에 이해된 분석인데 기준연도는 T냐. 이게 중요한 단서네요.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준연도에서는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지수니까 100이고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구나. 그러니까 T년이 기준연도야. 그러면 100이라는 수치가 나온 B가 GDP 디플레이터고 그럼 A는 뭐가 된다? A는 명목 GD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A가 명목 GDP, 아래에 있는 B가 GDP
디플레이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실제 GDP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T년은 기준연도니까 실질 GDP도 당연히 120. 그럼 여러분 보세요.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그럼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터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그럼 얼마 나옵니까? 150. 여기도 GDP 디플레이터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하면 150 나와요. 그래서 실질 GDP는 120, 150, 150. 그래서 이 문제는 기준 연도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 그 다음에 명목과 실질이 같다. 그 다음에 실질 GDP는 GDP 디플레이터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 그럼 1번 A가 명목 GDP, B가 GDP 디플레이터. 되죠? 2번 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20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 구할 때 분모는 100이고 여기도 20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 구할 때 분모는 120. 그러면 이번에 물가 상승률은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이 동일한 게 아니라 T 플러스 1년이 T 플러스 2년보다 높은 거죠. 자, 3번. 그럼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은 그럼 여기서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인데 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0%. 동일하다 틀렸고. 자, 4번. 그럼 가기간은 여기죠. 실질 GDP는 증가. 그쵸? 근데 실질 GDP의 증가는 민간 소비가 감소하면 나타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민간 소비 감소는 총수요 감소의 요인이고 총수요 감소하면 좌측 이동 물가 하락 실질 GDP 감소예요. 근데 가는 실질 GDP가 증가했으니까. 5번 나기간의 실질 GDP.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기간은 실질 GDP가 일정하고 물가는 120에 140으로 상승했네. 그러면 이 변화는 국민경제 모형에서 물가 국민소득, 우하향하는 총수요, 자 우상향 총공급 주고, 자 순수출 증가, 총수요 증가,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 여러분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총공급이 감소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감소할 때 그 변동폭이 같으면 물론 이 안으로 이동하지만 변동폭이 같으면 실질 GDP의 변화 없이 물가만 상승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순수출 증가, 총수요 증가, 원유 가격 상승, 총공급 감소. 그러면 변동폭이 같다면 물가만 상승하고 실질 GDP의 변화가 없다. 나타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19번 정답은 뭐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배운 걸 벗어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약간 복잡할 뿐이지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19번 정답 5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서 이윤국대하축.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윤은 총수입에서 자 뭐를 빼주냐면 총비용을 빼준 차액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면요. 총수입이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현재 총수입이 주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는데 총수입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뭐를 줄이는 게 총비용을 줄이는 게 이 기업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일단 미리 풀어봤으니까 총수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를 줄이는 게 총비용을 줄이는 게
이윤극대화다. 자, XJ를 독점 생산해서 물류회사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시장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표는 XJ 생산량에 따라 A 기업의 총수입 그리고 생산된 XJ는 모두 판매된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길어요. 계속 읽어보면 A 기업의 총비용은 두 가지인데 생산비용과 운송비용으로 구성된대. 그리고 생산비용은 일단 개당 얼마? 40만. 그리고 운송비용은 운송 서비스별 가격. 운송 서비스별 가격. 그래서 한 개 운송하면 24.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총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총비용은 일단 한 개를 운송하니까 한 개 생산비용 40. 그리고 운송비용 24. 합치면 64가 되는 거야. 총비용은. 자, 두 번째는 서비스 2를 이용할 때 총비용은 두 개 운송비용 36. 그런데 생산비는 두 개 생산했으니까 80. 그럼 서비스 2를 이용할 때 총비용은 116. 116. 자, 서비스 3은 3개를 운송하니까 50만 원 더하기 3개. 4, 3, 12. 120. 그럼 서비스 3을 이용할 때 총비용은 170. 돼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기업은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죠. 서비스 1, 2, 3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J를 두 개 운송할 때는 서비스 1을 그러니까 경우에서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두 개 운송할 때는 서비스 1을 두 번 할 수도 있고 또는 서비스 2만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이윤극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총수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비스 1과 2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 중에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그 총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거기까지 잡고 자, 일단 우리의 선택지 1번부터 좀 빨리빨리 한번 정리합시다. 1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수입은? 그럼 여러분 평균 수입은 생산량분의 총수입이가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 90, 80 그리고 실수하면 안 돼요. 4, 7에 28, 4, 5, 20, 75 그 다음에 5, 6에 30, 5, 25 그래서 거기 1번 선택지에 평균 수입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평균 수입은 감소해요. 평균 수입은 감소. 틀렸네. 틀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선택지가 2번, 3번, 4번, 5번이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뭐냐면 문제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했다라는 단서에 입각해서 한번 문제를 풉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봐요. 어떻게 따져보냐면 일단 생산량 한 개인 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생산량이 두 개일 때 한번 옆에다 한번 해볼게요. 생산량이 3개일 때 그 다음에 생산량이 4개일 때 그 다음에 생산량이 5개일 때 그럼 먼저 각각의 총수입은 주어지니까 2개면 180 그쵸? 3개면 240 그 4개면 300 5개면 325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유는 총수입 빼기 총비용인데 지금 총수입은 다 주어져 있다고 그쵸? 그러면 총비용을 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우리가 서비스 1과 서비스 2 여러분 서비스 3이 있잖아요. 이거 프린트 여러분 교재본 같이 보세요. 서비스 1과 서비스 2, 서비스 3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여러분 금액 다 알아놔요. 64, 116, 170이에요. 이거를 각각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조합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각 그 자신의 시험지가 다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생산량이 2개일 때는 생산량이 2개일 때 조합이 가능한 건 서비스 1을 2회 이용하거나 그쵸? 그럼 또는 이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64, 116, 그
그 다음에 170. 그러면 서비스 1을 2회 이용하거나 또는 서비스 2를 1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 2개 배송하니까. 그러면 서비스 1을 2회 이용하면 64 곱하기 2죠. 그러면 128이 돼요. 그런데 서비스 1을 1회 이용하면 116이라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윤극대하니까 총 수입 일정하면 총 비용을 줄이는 거. 그럼 뭐를 선택해야 된다? 116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유는 180 빼기 116이니까 이유는 64가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3개를 이용할 때는 선택의 사안이 서비스 1을 3번 이용하거나 서비스 1을 1번 이용하면 서비스 1은 1번. 그래야 총 3개가 되고 또는 서비스 3을 아예 1번만.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서비스 1이 64니까 64 곱하기 3 하면 3, 6, 18, 3, 4, 12에서 총 비용의 합이 192가 나오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80 나와요. 미리 계산해 봤어. 이거 계산하면 그럼 170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장 비용이 최소화되는 건 서비스 3을 한 번 이용하는 거. 그럼 240 빼기 170이니까 이유는 70. 그렇죠? 그 세 번째. 4개 이용하면 서비스 1을 4번 또는 서비스 1을 2번만. 서비스 1을 4번, 서비스 1을 2번 또는 서비스 3을 1번, 그다음에 서비스 1을 1번. 그래서 비용 각각 계산해 봤더니 요건 64 곱하기 4니까 256. 요거는 116 곱하기 2니까 232. 요거는 234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그럼 300 빼기 232 하면 이윤이 68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또 경우의 수가 더 많겠지. 1 곱하기 5. 그 다음에 뭐 다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 경우의 수 해보면 금액이 제일 작게 나오는 게 뭐냐면 2 곱하기 1과 서비스 2 곱하기 1과 서비스 3 곱하기 1을 이용하는 게 비용이 제일 작게 나오고 요 금액이 얼마냐면 280 얼마지? 6입니다. 그래서 요 이윤의 합은 39가 나와요. 돼요? 자,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푸는 거고 그럼 2번 선택지 봐봐요. 생산량이 2개일 때와 4개일 때 평균 비용. 그러면 생산량이 2개일 때 총 비용 116. 그렇죠? 선택되는 게. 근데 요거를 2로 나누니까 평균 비용은 58. 그리고 생산량이 4개일 때 232. 이거를 4로 나누면 얼마 나오죠? 이것도 58이네. 결국 2번은 평균 비용은 58, 58 같다. 자, 3번. 생산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릴 때 총 비용의 증가분 116에서 170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54. 그 다음에 총 수입의 증가분은 180에서 240, 60 따라서 작다. 54는 60보다 작다. 4번. 그럼 A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얼마니? 이윤이 극대화하는 거 70. 당연히 3개죠.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고 아니다. 2개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 아니고 틀린 거고 3개. 그 다음 5번. 그럼 서비스 1의 가격이 18만 원으로 낮아지면 그럼 여러분 서비스 1의 가격이 24가 아니라 18만 원으로 낮아진대요. 그럼 18만 원 나눠지면 바뀌는 게 있나? 2개 할 때는 어차피 원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116 비용 그대로. 그래서 이윤이 64. 그런데 서비스를 3개 이용하면 요거 하나, 여기 있네. 3에서 1을 이용하죠. 그럼 이것도 170이면 똑같아요.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서비스 4를 이용하면 요것도 2 곱하기 2네. 2 곱하기 2니까 바뀌는 게 없죠. 바뀌는 게 원의 가격이 얼마로 떨어진다? 200 떨어지니. 요게 바뀌는구나. 그거 계산해 봐야 되네. 여러분, 일단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다 해봐야 되는구나. 근데 아마 여러분 이거
즉 직관적으로 파악이 됐을 거라고. 64 곱하기 128이죠. 그러면 이거네. 뭐냐면 이게 24만 원이 얼마로 바뀌는 거냐면 24만 원이 18만 원 하면 서비스 한 번 이용할 때마다 6만 원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상관이 없지만 1을 2번 이용하는 건 12만 원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12만 원이 줄어들면 12 빼면 116. 그럼 똑같네요. 똑같잖아. 그럼 결국 총 비용이 똑같으니까 요거 이용해도 되고 요거 이용해도 돼서 이유는 그대로라고. 이유는 그대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1을 3번 이용하면 1을 3번 이용하면 63, 18이 줄어들어요. 63, 18이 줄어들어. 그럼 192 빼기 18이니까 172 더하기해서 174. 그 다음에 여기서는 6이 줄어드니까 여기 6 줄어들면 174.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거 의미 없네. 그래서 결국 2은 64, 2은 70 그대로, 2은 70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바뀌는 게 요게 바뀔 거예요. 자, 1 곱하기 4, 서비스 1을 4번 이용하잖아. 그러면 한 번당 6만 원이 줄어드니까 한 번당 6만 원, 64, 24가 줄어든다고. 그럼 이게 얼마로 바뀌냐면 232예요. 이게 232.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이용,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 6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게 228로 줄어들어. 그럼 이거보다 요 금액이 더 작잖아요. 그럼 300에서 228을 빼주니까 이윤이 72만 원으로 늘어나네. 그래서 요건 아마 더 작을 거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 A기업의 이윤극대, 그러니까 서비스 1의 가격이 6만 원 줄어든 18만 원으로 낮아지면 A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그전에는 3개였잖아. 이윤 70으로 극대화. 하지만 이제는 72로 극대화되는 4개가 돼. 따라서 생산량은 1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요게 선생님은 이거 그닥 뭐죠? 작년 수능 문제에 비해서 그닥 생각보다 일단 접근할 때 다시 한번 계산은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 첫 번째 단서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단서를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수입 빼기 총비용. 근데 총수입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총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총비용 선택과 관련한 서비스의 선택의 경우가 여러 가지. 그러면 생산량당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자유롭게 하면서 여러분이 총비용이 가장 최소화 되는 걸 선택해서 총수입 빼기 총비용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여기에 착안해서 문제를 푸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한테 다 그 설명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문제도 빨리 풀다 보면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게 무조건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문제 그 풀이를 좀 단축할 수 있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랑 우리 벌써 2021년 자, 2021년 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선생님이 총평에서 강조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파이널 피니시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고 치열하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이번 9월 점수와 상관없이 수능에서도 충분히 만점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드셔도 참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선생님도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힘내시고요.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항상 응원합니다.